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 시작합니다. 시험이 약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기출 문제입니다. 어느 시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시험이 다가올수록 이 기출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 기출 문제는요, 답만 외우는 방식으로는 절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문제와 답 꼭 함께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무엇보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출제위원들이 기본서의 내용을 어떻게 문제화시켰고 왜 문제화시켰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출제 의도를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마지막 정리 정말 확실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민법 강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박기인 교수님의 강의 박수로 청해 듣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담보 물권에는 모두 세 가지가 있죠.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유치권을 보고요. 질권은 동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 범위에 빠져 있고요. 그래서 유치권과 저당권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치권이라는 건 뭐냐?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이죠. 이때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죠. 그다음에 유가 증권이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점유하죠. 언제까지요? 변제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물건 중에서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아요. 유가 증권의 경우는 배설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 먼저 불가분성이라는 게 나와 있죠.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돈을 다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8만 원을 지금 변제했어. 아직 2만 원이 남았죠. 그러면 우리가요 적어도 5분의 4는 갚았잖아요. 그럼 5분의 4를 갚았으니까 유치권은 그러면 5분의 4만큼 줄어들고 5분의 1만 남아있냐? 그건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피담보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나눌 수가 없다. 그걸 불가분성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10만 원 전부를 받을 때까지, 그래서 물건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걸 우린 그것을 뭐란다? 유치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치권에는 뭐죠? 불가분성은 두 가지의 예외가 있는데, 첫 번째요,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하고, 우리가 방금 전세권에서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에 의해서 멸실된 경우 그 부분만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건 이제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유치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물을 점유해야 돼요. 이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전속 요건이죠. 그래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권에 의한 물권 요청권은 없단 말이죠. 왜냐? 유치권은 점유로 가는 사실에 기초하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없어지죠. 유치권은 물상대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 물상대의는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죠.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점유할 수 없죠. 따라서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과 물상대의성이 없죠.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것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다른 물건과 순위 우열을 나눌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으로서 등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의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다른 물건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선 변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점유를 하는데 그때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가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죠. 그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뭐냐면 우리는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돼야 돼요. 이때 발생한 채권은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발생해서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잘못했죠. 채무불이행. 임대인의 잘못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그 채권에 대해서는 뭐를 할 수 없다? 유치권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매대금 안 돼. 매매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재 납품 대금이라든가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권, 또는요 지상물 매수대금이라든가 부속물 매수대금, 이런 것은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재 납품 대금과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의 매매대금 청구권, 이것은 유치권이 되지 않는다. 또 중요한 것은 권리금하고 보증금이죠. 권리금 반환청권, 보증금 반환청권도 유치권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물건이나 유가, 증권도 발생한 채권을
변제기에 변제받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할 수 있는가?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하게 되면 유치권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유치권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인의 물건이나 또는 유가 증권이 돼야 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급인이죠. 여러분 수급인요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하죠. 그럼 이건 수급인 자신의 것이죠. 자신의 것이니까 유치권이 안 되죠. 그런데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죠. 그러면 도급인 소유가 되죠. 그러면 자기 것이 아니니까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또 뭘 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다음에 적법한 점유죠. 그래서 유치권은 불법 점유면 안 되죠. 만약에 우리 민법에서요 불법 점유면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주의토지 토행권, 두 번째 지역권, 지역권의 시효취득,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불법 점유한 경우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고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고 통행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는데 불법 점유가 아니어야 되는데 불법 점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절도범이 수리비를 지출했다. 그럼 그 절도범은 수리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청구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 해서 그 물건을 유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으면 더 이상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출했다. 이런 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적법한 점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유치권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물건으로부터 발생을 해야 된다 했었죠.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안 된다? 권리금, 보증금, 그다음에 지상물 매수대금, 부속물 매수대금, 자재 납품대금, 계약 명시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그다음은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아시고 그다음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죠. 그래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그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여기서 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임대차 있어요.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보면 뭐라고 하죠? 임차인은 반드시 원상복구한다 이런 말 하죠. 원상복구. 그럼 원상복구해서 다니가 다시 다 떼가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비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상복구로 한다 이 말은 내가 더 이상의 비용을 당신한테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럼 비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뭐도 없다? 유치권도 없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점유, 유치에서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딱 이거죠. 뭘 하나 보는 것이냐. 첫 번째요.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인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경매 기입 등기죠. 이런 우리가 이제 제1번으로 저당권이 있어.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어. 그 다음에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려고 경매 기입 등기하죠. 그것을 압류 등기라고 그래. 압류 등기가 있고 또 다음에 또 유치권이 있어. 즉 압류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유치권이 하나 있고 압류 등기 후 유치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저당권에 대한 압류에 의해서 경매가 되죠. 그럼 또 이 경락이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죠. 먼저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압류가 있고 이 압류에서 경매에 대해서 경락인이 있죠. 그러면 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다 받을 때까지 내가 이 물건을 점유하겠다 이렇게.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먼저 압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 먼저 압류된 압류에 의해서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압류 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신은 유치권은 성립하나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뭘 한다? 이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매 기입 등기 전이냐 후냐, 경매 개시 등기 전이냐 후냐. 경매 개시 등기 전에 있는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경매 개시 등기 이후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유치권은 반드시 뭘 해야 돼? 점유를 해야 돼. 점유. 그래서 이 점유라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걸 침탈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1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다시 받아오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점유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유치권은 부활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 유치권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점유를 뭐하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부활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유치권은 여기죠. 유치권은 어떻게 한다? 유치권자가 돈을 받게 되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뭘 한다? 경매를 할 수 있고 하나는 간이 변제, 충당을 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여기서 우선 변제 그럼 큰일이라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문을 경미할 수 있다. 이때 경미는 환가다. 환가는 뭐죠? 이 물건을 돈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환가를 위한 경매이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다. 그 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이다. 첫 번째, 정당한 이유가 있고 법원에 청구하고 감정인의 평가를 받고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면 간이 변제 충당에 의해서 뭐죠? 행사할 수 있죠. 이 간이 변제 충당을 할 때는 경매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죠. 그래서 과실을 수취해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유치물 사용권.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이 양이죠.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만약에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하고 대여하고 담보 제공하죠. 그러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만약에 승낙을 받아서 대여했다. 그럼 대여하면 임대를 주죠. 그 대여에서 임대료를 받죠. 그걸 과실해 가죠. 이 과실을 수취해서 유치권자가 수리 비용이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갑이 돈을 주지 않으니까 그 갑의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단 말이죠. 그럼 빌려주면 어디요? 렌탈료가 나오겠죠. 그 렌탈료가 30만 원이단 말이죠. 그 30만 원을 뭘 한다? 과실해 가죠. 유치권자가 이 과실을 수취해. 그래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 100만 원에서 공제에 나가는 거죠. 공제. 그럼 이제 얼마 남는다? 70만 원 남겠죠. 또 하루 빌려주죠. 그럼 또 30만 원 나오죠. 그럼 또 공제하죠. 그럼 또 얼마 남는다? 또 40만 원 남고 이것을 뭘 한다?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 충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비용상환청권이죠. 유치권자는요.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는 중에 필요비와 유익비가 나오죠. 그러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에 대해서 또 뭘 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또 유치권이나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멸시효는 진행을 하죠.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그것은 적법이죠. 적법하지만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되듯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하고 만약에 어떤 일에 있어서 유치권에 의해서 항변을 하죠. 항변 그러면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하는 것이지 전부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또 채무자는 유치권자한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수리했는데 100만 원이 났단 말이죠. 이게 BMW 1억짜리란 말이죠. 그런데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났다고 해봐. 그러면요, 이 자동차의 소유자인 갑의 입장에서는 100만 원 때문에 유치를 당하고 있다.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BMW에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100만 원에 상당한 다른 담보, 예를 들어서 한 180만 원 정도 되는 다른 뭐 중고 자동차라든가 이런 차를 맡기고 내 BMW 차를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을 하죠. 유치권자가 승낙을 해야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이고 유치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여전히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죠. 그럼 당연히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죠. 여러분 저당권은 뭐다?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죠. 그래서 의리갑에게 돈을 빌려줘 채무자죠. 갑의 건물에 저당을 잡죠. 그러면 갑을 뭐라 한다?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고요. 갑이 돈을 빌렸는데 갑이 돈이 없어. 그러면 갑의 동생 집에 저당을 잡죠. 그러면 이 동생을 뭐라 한다? 물상보증인이라고 하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자신일 수도 있고 물상보증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저당권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죠. 그런데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아니고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하면 제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아닌 사람을 채무자로 하면 제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저당권에 있어 특징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죠. 그러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요. 저당권은 무효가 되니까 나중에 등기를 말소하면 돼. 그런데 말소가 되기 전에 또 이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데 말소가 되기 전에 병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그럼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그래도 이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무효의 등기도 뭘 할 수 있냐? 무효 등기 유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 관계인이 있기 전에 그 무효의 등기를 다시 전용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효 등기 유용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한다? 채권자에게 안 한다.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는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자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다? 채무자 자신이 될 수 있지만 자기 동생의 아파트에다 저당 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뭐란다? 물상 보증인도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양도죠. 그러면 저당권을 양도하려면 저당권을 넘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물권적 합의를 해야 돼. 합의.
물권적 합의. 합의는 뭐냐? 계약이에요. 계약은 뭐냐? 채권이에요.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간의 합의가 있으면 되죠. 특정인과 특정인 간의 합의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죠? 저당권을 양도할 때 물권적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승낙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반드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죠. 저당권 설정 등기는 어디에 된다? 을구에다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죠. 저당권 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불법으로 저당권 등기를 말소했다.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하는가? 저당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말소 회복 등기를 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저당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죠. 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이란 건 뭐냐? 그것은 반드시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다 된다. 예를 들어서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만약에 이번에 공주사 공부를 하는데 그럼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합격하면 내가 나중에 교회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을 헌물하거든 또는 헌금을 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다가 뭐죠? 강대상을 하나 헌물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죠? 헌물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뭘 할 수 있냐? 강대상을 내가 알아보니까 강대상이 100만 원이 나가더라. 그럼 그 100만 원을 피담보 채권을 해가지고 당신 집에 당신의 아파트에다가 뭐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달라. 이렇게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비록 이 기도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가? 그럼 돈으로 계산이 되면 돈으로 환산을 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이것저것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재 특정 채권이라든가 장래 불확정 채권, 장래 조건부 채권, 장래 기한부 채권 이 모든 것도 다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런 거고. 그다음에 저당권의 객체로 가는 것은 또 그다음에 저당권은 360조에 보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위약금이죠. 이 세 가지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이 담보가 돼. 그래서 원금, 이자, 위약금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연배상은 1년분인데 이 1년분은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는 1년분이지만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해야죠. 그다음에 저당권 실행 비용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지연배상과 저당권 실행 비용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저당권이 있죠. 그럼 저당권은 이렇게 보면 돼. 저당권은 일단 부동산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면 안 돼. 이 부동산 중에 준부동산도 들어가죠. 왜냐하면 등기나 등록, 우리가 자동차죠. 자동차는 분명히 움직이니까 동산이죠.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그 자동차는 등록이라고 하는 공시방법이 있죠. 등록.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처럼 취급해줘. 그것을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 항공기, 선박, 중장비 이런 것은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처럼 취급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요,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농작물인 경우 이런 경우는 뭐죠? 등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저당권은 부동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 위에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디다?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그러면 지상권 위에 전세권 위에 저당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수산업법에 보면 어업권이 있어. 광업법에 보면 광업권이 있단 말이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곳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런데 안 되는 것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암기해야 된다. 첫 번째 지역권. 지역권은 지역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요, 등기된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죠. 임차권 위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지역권과 그 다음에 임차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런데 공유집은 등기하죠.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는 뭐냐? 수급인이 공사를 했는데 공사 비용이 1,000만 원인데 돈을 주지 않아. 그러면 수급인은 어떻게 한다? 그 건물을 유치하죠. 유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수급인은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원래 건물 주인은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인이 뭐라고 한다? 건물주에게 그러면 공사 비용 1,000만 원을 피담보 채권 내서 당신 집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면 내가 이 집을 비우고 나가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를 공사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등기의 청구권이라고 하고, 이러한 설정 등기를 청구했다고 해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승낙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청구권이다 이 말이고, 법정 저당권하고 법정 질권인데 이것은 뭐냐? 우리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요.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임차인한테 그냥 나가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소유 동산이나 과실을 임대인이 압류할 수 있어. 압류가 되면 그것을 뭐란다? 법정 질권이라고 얘기해요. 임차인이 땅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땅을 빌려줬어. 그랬더니 이 임차인이 그 임대인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건축했단 말이죠.
그래놓고 나서 이 사람이 월세를 또 내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임대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는 뭐로 한다? 그러면 임대는 그 임차인 소유 건물은 부동산이죠. 건물을 압류해. 그러면 압류하면 마치 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동일하게 봐줘. 그것을 뭐라고 한다? 법정 저당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법이죠. 피담보 채권 이것은 아까요 360조에서 우리가 다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의 범위죠. 효력범위 이거 뭐냐? 우리가 건물이 경매가 되죠. 그러면 건물만 경매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보면 건물 보면 그 건물에 보면 조그만 창고도 하나 있고 농기구 창고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도 내가 경락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보면 돼. 여러분 저당권 효력범위 해가지고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부합된 물건은 부합물이죠.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거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저당권은 어디에 미치냐? 저당권이 미친다 이 말은 그 말은 그 미치는 범위까지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미치는 범위까지 경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미치는 범위가 어디냐 이 말이죠.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저당권은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아무 말이 없을 때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저당권 설정 전후를 보문에 저당권이 설정이 전에 있었던 거든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후에 있었던 거든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또 그것이 등기가 되어 있든 말든 등기가 있든 말든 그걸 또 불문해. 그다음 우리가 보면 경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집행관이 경매 목록이라는 것을 작성을 한단 말이죠. 그 경매 목록 안에 집행관이 기재가 됐든 말든 알겠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 것이에요. 다시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요.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이든 후든 그것이 등기가 되어 있든 등기가 되어 있지 않든 그다음에 경매 목록에 기재가 되어 있든 기재가 되어 있지 않든 부합물이고 종물이면 무조건 미치는 거예요. 부합물하고 종물에는 무조건 미쳐. 그러면 종물은 뭐냐? 종물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라든가 횟집에 있어서 수족관은 종물에 가고 부합물은 뭐냐? 우리가 건물 있죠? 건물 빌라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정화조 탱크라든가 아파트 주유소 있죠? 주유소 땅 밑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 이런 것들을 뭐란다? 부합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뭐한다? 미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저당권의 범위다 이렇게 얘기해서 종물과 미친다 이렇게 이것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과실이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에는 미치지 않지만 그것을 압류하게 되면 과실에도 미친다. 압류 알겠죠? 저당권이 목적 부동산에서 분리가 되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리가 돼도 나에게 뭐를 청구할 수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취득자는 뭐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그 건물을 매수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죠. 이 제3취득자는 건물이 경매가 되면 토지가 경매가 되면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경매되면서 비용 상환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경매가 되기 전에는 변제기 후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를 청구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을 뭐란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용의물권과 우선 변제권의 관계는 뭐냐? 우리는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의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지상권은 경매가 돼도 소멸하지 않지만 저당권,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에 있는 전세권, 후순위의 지상권, 후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가 되면 소멸하죠.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소멸주의다. 우리가 이것은 경매에서 여러분 배우는 것이죠. 그다음에 저당권의 침해에서 물권의 청구했었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 하나만. 그런데 저당권의 침해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손해는 경매가 되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 가치가 감소하죠. 그러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뭐 이거 직시변제 청구를 우리가 뭐죠? 민법 총칙에서 이미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저당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이죠. 여러분 근저당권은 뭐냐면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불확정이죠. 그래서 근저당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을 확정하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청구한다. 경매 청구 시 피담보 채권이 확정하고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한다.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는 경매 청구 시 확정되죠. 그런데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이 되고 경매를 청구하고 취하하죠.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경매대금이 피담보 채권 확정이 되죠. 확정되고 난 다음에 3개월 있다가 돈을 지급한다. 그러면 지연 이자도 포함되지만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실제 채권은 5억이에요. 실제는. 그런데 등기는 채권 채권이 3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얼마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에 말소를 청구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실제로 발생한 것은 5억인데 등기는 3억밖에 안 됐단 말이죠. 이럴 때 채무자나 채무자, 후순위 권리자는 5억 실제로 발생한 채무 전부 다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해야 돼. 그런데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얼마만 변제한다?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근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채무자가 변경되면 채무자는 변경 후의 것만 담보되죠. 변경 전의 것은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런데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일부를 변제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근저당권이 이전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당권에서 367조에서 원금, 이자, 위약금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근저당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담보되고 지연이자는 1년분이죠. 그런데 모두 다 담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근저당권에서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죠. 그런데 근저당권에서는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근저당권의 경우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죠. 지금 방금 이어간 이 부분에서 근저당권은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채권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인 교수님과 민법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민법 강의 듣다 보니까요, 물론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목표로 다들 공부하고 계실 테니까 합격하셔야 되겠지만 꼭 합격이 아니더라도 이 민법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살아가는 데 참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 자체가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합격, 불합격 그 여부를 떠나서 삶 전체 윤택함을 위해서 공부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자, 오늘 함께 하신 내용 복습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오늘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복습도 놓치지 마시고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알찬 강의 가지고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